안녕하세요. 저는 이혼녀 꼬리표를 달기 전 과부가 되어버린 새댁입니다. 개차반 남편과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했고 참다 못해 이혼까지 요구를 한 게 아닌 요구를 당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제 뒤를 지켜주는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세상살이가 지옥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걸 어릴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미혼과 기혼의 세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혼과 기혼의 차이에 큰 의미를 둔 적은 없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는 기혼의 삶을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된 싱글의 삶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비록 기혼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어도 다시 싱글로 돌아온 것에 된 것에, 그리고 이전의 미혼 삶보다 더 윤택한 조건으로 싱글이 되었다는 것에 그 실수가 용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저의 개차반 시댁 이야기를 간추려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막내딸입니다. 제 위에는 친오빠 하나가 있고 엄마 아빠는 늘 우리 남매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였어요. 부모님은 저희 앞에서 다투는 법이 없으셨고 부모님의 훌륭한 훈육 덕분에 우리 남매 사이도 참 애틋하고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깨트려진 건 친정 부모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는데요. 제 생일날 가족끼리 놀이공원을 갔을 때입니다. 제 나이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왜 하필 우리 부모님한테 일어난 건지 하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한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고 119를 불러 사람들을 대피시키던 중 3쌍 정도의 부모님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먼저 기구에서 내려주는 걸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내리자마자 기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죠.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른들을 뿌연 연기 속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잃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필요하면 착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간다던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늘 일을 하러 가게 된 거라고 친오빠가 어린 저더러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어린 저를 위해 제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요. 친오빠도 당시 중학생으로 어렸던 나이인지라 어쨌든 우리 둘 다 부모님의 죽음을 실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친척들이 우리를 거둬줬는데 선심 좋은 친척들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게 더 고역이었을지 모릅니다. 저희 남매는 친척 덕분에 성인까지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친오빠는 제 앞에서 티를 안 냈을 뿐 오빠 나름대로 상처가 컸는지 부모님 사망의 트라우마 때문에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뒷바라지로 인해 대학 4년제를 다녔고요. 친오빠는 저를 자기 딸처럼 키우듯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름 오빠라고 제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얼른 취업을 해서 오빠한테 도움되고자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받은 봉급을 모아 오빠에게 빚진 돈을 갚으려 했으나 친오빠가 혼을 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돈을 모아두기만 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이보다 더 지옥 같은 일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한테는 결혼이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제게 또 시련이 닥치는 걸까? 행복하고자 한 결혼에서 왜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스럽지만 못 가본 길에 대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선 모든 걸 다 잘 회복 중에 있네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같은 사내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기수로 입사하였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고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준 사람입니다. 당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공부에만 미쳐서 살다 보니까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대시하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서 다 쳐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오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는 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 내가 널 혼자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만들어. 그런 말을 듣고 당시에는 제가 오빠에게 가장 큰 담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었고 그 뒤부터 자연스레 오는 기회들을 거부하지 않고 남자들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단지 남편을 알기까지 마땅히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자가 없었을 뿐이라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었나 봐요. 남편과 사적인 만남이 늘어갈수록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상냥하고 제 말이라면 다 들어줄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런 물질적인 선물보다 제가 남편에게 끌린 건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는 고아 신세인 저처럼 남편 또한 가정사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재혼 사이라는 겁니다. 재혼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시부모가 말을 안 해줘서 남편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빠의 재혼이면 무슨 사정인지 모를 수가 없는데 그땐 제가 너무 순진해서 남편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는 제가 부모 없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은 안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기 아들의 짝으로 저를 환영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집을 해왔기 때문에 시부모가 아무 말 안 하지 않나 싶어요. 남편 쪽이 저보다 훨씬 잘 사는 형편인지라 친오빠 말로는 집이라도 해가야 무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형편에 굳이 무리해서 오빠의 도움을 또 받아 집을 해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요. 친오빠의 조언 덕분에 출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매 순간 고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살면서 느꼈어요. 남편은 좀 사는 형편 때문인지 생각보다 돈 쓰는 씀씀이가 해펐습니다. 남편이 저를 잘 위로해준 것처럼 남편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아서 어딜 가나 남편이 자리를 참석해야 했고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여유가 되니까 그런다는 건 알겠는데 연애 때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을 엄청나게 만나길래 좀 놀랐어요. 솔직히 소비 습관 보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저랑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껴야만 했기 때문에 아끼느라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라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야,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번 주만 벌써 5번째 약속이잖아. 이러다 급할 때 쓸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냐? 사정 되니까 쓰는 거지. 너 챙겨줄 돈 없을까봐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알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친구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자기가 나 아니면 다른 인맥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기 왜 이렇게 순진해? 그때는 주변 인맥 끊고 너한테만 신경 쓰느라 그랬지. 내가 우리 와이프 얻으려면 그 정도는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목표를 잃었으니까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했다고 쏘는 거야. 큰 인물이 되려면 대인관계가 다 자산이거든. 남편은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한테 다 맞춰주느라 저한테만 소비를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했던 마음도 그리고 자기 인맥을 관리하는 마음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이상 더 말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보고도 연애하느라 못 만났던 인맥들 관리하라고 하지만 저는 딱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도 했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서 친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남편의 말을 넘겼죠. 근데 문제는 남편의 소비 습관이 시부모를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거지 시부모는 그저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남편의 용돈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 저도 결혼 전에 남편이 말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 사는 아파트도 제가 해온 신혼집보다 집값 낮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작게 투자한 곳이 많아서 저보다 수익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이 손해보는 장사로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신혼집을 해왔을 때는 아무 말 안 턴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니까 점점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이 바로 시부의 생신이었습니다. 시부 생신 선물 때문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아들은 매달 용돈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선물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아들한테 더 부탁하긴 면목이 없고 너한테 따로 시애비 선물 기뜸해 주려고 연락했어. 아,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뭐 필요한 거 없나 여쭤보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용돈이랑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따로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생일 선물인데 용돈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좋지 않나 싶네. 다른 축하 파티나 식사 자리는 따로 필요 없고 지갑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지갑 정도야 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요. 시모가 따로 찾아놓은 지갑이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지갑 정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갑이 무려 5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이더라고요. 지갑 하나에 500이라는 것이 놀라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생신 선물 치고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서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모한테 다시 연락해서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우리한테 용돈도 안 주고 혼자 벌어먹고 있지 않니? 집 하나 했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려고 했어? 앞으로도 용돈은 내 아들만 줄 것 같으니 너더러 한 번 해줄 때 크게 해주라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500만 원은 제 선에서 좀 힘에 부치는 금액이에요. 다른 선물 뭐 없을까요? 제가 몇십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몇십만 원? 우리 그런 건 명품 취급도 안 한다. 너가 우리 집 식구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 연봉 얼만지 알지? 우리가 재벌이나 다름없어. 사장 사모가 몇십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솔직히 시부모 댁이 명품을 들고 다닐 정도로 차고 넘치는 집도 아니었고 명품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사준 명품 옷이 있더라도 그걸 아낀다며 잘 꺼내 입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부모가 자기 생각해서 용돈 달라는 소리도 잘 안 한다길래 남편이 알아서 시부모 용돈 챙겨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시부모는 남편이 말해준 이미지와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 생신 선물부터 시부모의 욕심을 눈치챘는걸요. 너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대기업 다니지 않냐? 우리 아들만큼은 못해도 500만 원 선물에 부담스럽진 않을 텐데. 설마 우리한테 그 돈 쓰기 아까워서 그런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무래도 큰 돈이다 보니까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첫 생신 선물인데 신경 써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한테 상의를 하긴 뭐래. 그럼 그게 아들이 사주는 선물이지 며느리로서 주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더 안 바랄 테니까 시애비 선물 그거 하나 딱 해줘라. 100만 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나 값비싼 선물을 사드리면 그 다음엔 더 비싼 걸 사야 될 것 같아서였어요. 시모의 첫 부탁인데 남편한테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시모의 말을 거역할 순 없어서 비밀은 지키되 선물은 다른 걸로 신경 써서 구매를 했습니다. 시부모가 환장하는 명품으로요.
시부 생일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동행했고 남편은 잠깐 통화할 때가 있다고 저더러 먼저 올라가라길래 저 혼자 시댁을 들어왔어요. 시모는 제가 선물을 사왔다는 걸 알고 되게 반갑게 반겼습니다. 저에게 속닥거리며 자기가 사오라는 선물을 사왔냐고 시부가 엄청 기대 중이라고 요란 피웠어요. 지갑을 사긴 했죠. 시모가 말한 500만 원짜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저를 끌고 들어간 시모가 시부 앞에서 마치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지난달에 명품 지갑 하나 갖고 싶다고 했죠? 우리 새아기가 당신 생각해서 그걸로 딱 사왔지 뭐예요? 제가 따로 연락해서 부탁했다니까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의 자랑에 시부는 이미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시부가 이 선물을 풀어보기 전에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저는 들뜬 두 사람 앞으로 머쓱하게 웃으면서 시부 지갑 그때 그게 아니고 40만 원 정도의 적당선의 명품으로 샀다고 했어요. 시모한테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시모가 그 지갑의 가격을 알고 제 손에 쥐어진 종이 가방을 그 채로 저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넌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니? 아니, 시애미를 뭘로 보는 거야? 내 말 귓등으로 들었어? 내가 뭐 재혼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 시애비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싸구려를 갖다 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재혼을 언급했다고. 그리고 싸구려라뇨. 그것도 명품이에요. 근데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께서 너무 선 넘는 선물을 요구하신 건 맞잖아요. 뭐야? 집 해올 때는 돈 많은 것처럼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더니 시댁에 선물 주는 게 그리 아깝든? 내가 쪽팔려서 어디 모임에서 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부모는 일을 안 하고 아들 주는 용돈으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재벌인 척 한다고요. 참 웃음꼴이었죠. 하지만 제 속내가 그런 시부모의 성품을 가볍게 이겨낼 정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어요. 시 또한 기분 상해서 저를 보고 쯧쯧거리며 거들떠도 보지 않더군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은 거실에 멀뚱히 서 있는 저더러 왜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본 남편은 대충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 아빠도 처음? 그래도 며느리가 신경 써서 사온 건데 좀 봤지. 아직 어리잖아. 첫 선물인데 부족할 수도 있는 거를 꼭 티를 냈네. 아들아, 우리 눈높이 알잖아. 우리가 어디 요즘에 돈 100만 원 안 하는 물건 들고 다녔어? 너희 아빠는 다음 주에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랑 일본에 놀러 간다고 했단 말이다. 저런 싸구려를 들고 어디 어깨 펼 수 있겠니?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친오빠랑 둘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 알잖아. 엄마 아빠가 이해해줘. 내가 잘 타일러서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이 시부모의 흥분을 잠재우긴 했지만 저한테는 어딘가 불편한 발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를 문제아로 보는 듯이 말을 했어요. 잘못은 시부모가 했는데 왜 시부모에게 제 행동을 이해시키는지 저야말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어이없어요. 남편은 저를 내버려 두고 시부모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교를 떨면서 자기가 선물 좋은 거 사왔다고 두 손 가득한 짐을 풀어놓더라고요. 시부모에게 옷 한 벌씩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제가 은근슬쩍 시부 생신 선물 뭐 해줄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별말 없었거든요. 이런저런 서운한 게 많았지만 일단 시댁을 나올 때까진 참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인사만 드리고 나온 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사들인 지갑 던졌어. 뒤로 안 물러났으면 나 얼굴 다칠 뻔했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게다가 자기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잖아.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서운할 만했더구만. 500만 원 선물 받을 줄 알았는데 40만 원이라고 하면 기분 상하긴 하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 벌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대기업에 500만 원 선물이면 그렇게 힘에 부치는 건 아니잖아. 4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눈높이를 당신이 너무 키워놔서 저러시는 것도 있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옷 샀다는 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한 벌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옷이야. 내가 얘기하면 당신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나는 나름 배려한 건데 그래도 내가 당신 생각 안 했다고 할 거야? 남편은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능청스럽게 그래 그래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했어요. 연애 때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퉁명스런 말투였어요. 귀찮음이 묻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변한 것 같다고 나한테 질렸냐고 물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다르게 많이 징징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서운해서 입을 닫았고 남편을 대면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시부모님 연락도 안 받았어요. 제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할 때 모든 외부적 요인을 닫아버리는 타입이란 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시부모는 제가 3일 연속 연락이 안 되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저와 마주치자마자 조용히 경고를 하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가 완전 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은 왜 안 받아? 시위하는 거야? 설마 그놈의 지갑 때문에?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사춘기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날 더 우습게 보지 않겠어? 사과도 못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잖아. 네가 기분 나쁘긴 뭐가 나빠. 이참에 우리 부모님 취향도 알게 된 거니까 오히려 잘 된 거지. 실수한 며느리 가르치는 걸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정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갑 사건 이후로 생기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뭐만 하면 변했네, 실망이네, 왜 몰랐을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않고 남편과 싸우길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우리 집을 왔다가 싸우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내가 부모로서 내 아들 짝을 똑바로 결정해줬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부모 없이 큰 것들은 다 이 모양이라니까. 여자가 억측스러운 게 얼마나 천박한 줄 모르는 거니? 됐어 엄마. 내가 알아서 길들일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 미안해. 애써서 왔을 텐데 헛걸음하게 만들어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 애완견이야? 길들이긴 뭘 길들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먼저 우리 오빠 흉 봤잖아. 친오빠의 우직하고 끈기 있는 구급대원 직업을 욕보인 남편에게 따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억울하게 제 편은 없었고 저는 이걸 친오빠한테 절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인 그곳에서 제게서 등 돌린 사람들과 매일같이 겨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잠에 들 때 집에 들어왔고 같이 겸상한 지가 가물가물할 만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병을 안고 친오빠 생각만 하며 버티고 살던 중 제 분화구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친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진작에 친오빠 결혼을 위해서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했었고 결혼식 전날 현금을 봉투에 따로 넣어서 내일 친오빠를 미리 만나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 아침에 준비를 끝내고 가방을 챙겼는데 분명 가방에 넣어뒀던 축의금이 어디로 간 건지 사라지고 없지 뭡니까?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모른다고 답할 뿐
잘 좀 챙기지 그랬냐면서 또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시 그때는 남편과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졸인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 뒤졌는데도 봉투가 안 보이더라고요. 찾다가 지쳐가고 있을 때 그만 출발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고 결국 저는 빈손으로 친오빠 결혼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친오빠에게 축의금 사정을 얘기하고 미안하다 했더니 오빠가 자기는 괜찮은데 그 돈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없어서 결국 포기를 해버렸는데 한날 시부모 집 근처에 갔다가 경비원이랑 얘기 중인 시부를 발견했어요. 시부가 경비원에게 지난번 문제를 일으켰던 500만 원 명품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요. 경비원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지난날 잃어버린 축의금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시부에게 다가가 시부한테 지갑 사셨네요 라고 슬쩍 물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시부가 뜻밖의 성질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도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만났어. 하필 내가 경비한테 지갑 얘기하고 있다가 그걸 얘가 봤지 뭐야. 우리가 자기 돈 슬쩍 한 걸 눈치채면 어떡해? 에이, 어디 1,000만 원이 자기만 있나? 그리고 눈치채면 어때요? 우리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깝다고 하는 며느리니 이렇게라도 시부모로서 용돈을 받아야지. 현관문이 스무스하게 닫히고 있었는데 완전히 닫히기 전 뛰어들어갔던지라 제가 집안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시부모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돈의 행방을 알게 된 저는 시부모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버럭 언성을 높였어요. 놀란 시부모가 나자빠지려다 말았는데 이날이 바로 제 분화구가 폭발한 날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제 가방을 뒤지신 거예요? 도둑이세요? 당장 돈 돌려주세요. 안 주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인정머리 없는 것. 네가 하도 짠순이처럼 돈 아끼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용돈 탔다. 그러게 네가 우리한테 신경 쓰는 티라도 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걸로 도둑 소리까지 들어야 되겠니? 네, 완전 개도둑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도 안 하는 짓을 다 늙어서 무슨 추태인 거예요? 살다 이런 사람들 처음 보네 진짜. 뭐? 너 뭐라 그랬어? 감히 시애미한테 도둑? 추태? 여보, 이 애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맞았다니까요. 야, 내 아들한테 말하면 너 바로 이혼이야. 네, 이혼할게요. 거지 같은 집안 제가 그냥 버리고 말지. 여기서 버티고 살아준 게 제가 아쉬워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오빠가 저 때문에 그만 고생하길 바래서였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마 제가 이렇게 사는 것에 더 속상할 것 같네요. 이 거지 같은 곳 당장 나가버릴 거니까 제 돈 주세요. 내 돈 달라고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시부모를 잡아먹을 것처럼 악을 썼더니 시부모가 크게 당황하면서 그대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찾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풀스윙 싸다구를 맞았어요. 누굴 한두 번 손대본 솜씨가 아닌 건지 남편은 쓰러진 저를 멱살 잡고 세워서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이혼? 네 입에서 그 소리가 먼저 나올 만큼 잘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 내가 널 진작에 벌었어야 하는 건데 실수했어. 네가 감히 내 부모님한테 도둑 소리를 해? 너 합의 이혼은 기대도 하지 마. 소송할 거야. 위자료나 준비해. 남편이 저를 패대기 치자 그때 시부가 500만 원 지갑에 내용물을 다 빼더니 저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다. 이깟 것도 며느리라고. 옛다. 치사해서 안 받아. 이렇게 돈에 미친 여자는 내가 처음 본다. 얼른 썩 꺼져버려. 제가 사준 것도 아니고 훔친 돈으로 산 거면서 저더러 도로 가져가라는 시부의 말이 웃기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그 지갑을 들고서 다시 시부에게 던졌습니다. 아버님 손때 묻은 건 더 이상 명품이 아니죠. 당신들도 돈이나 준비하세요. 진짜 돈에 미친 여자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그런 욕 먹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고소해 줄 테니까 기다려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신들 쫄딱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집을 떠났고 여전히 친오빠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모텔 잡아 지냈죠. 며칠간 변호사 사무실을 돌면서 소송할 방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을 마주치더라도 저희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를 아는 동료들은 저에게 한 번씩 싸웠냐고 묻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숨기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동료들은 더 이상 저와 남편의 어색한 분위기를 질문하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서 남편 귀에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이혼을 확실히 끝낼 때까지 이혼 사정을 숨기려고 했었나 봅니다. 저를 계속 비상구로 따라오라고 울음장을 놓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쌩깠죠. 제게 무시당하는 게 화가 났는지 한 번은 남편이 직원들 눈을 피해서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마저도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단 둘이 마주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와 면담을 하면서 소송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건지, 아니 이걸 내게 돈벼락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비상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라서 급히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영정사진이 남편인 걸 보고 그제야 실감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만 안 들어왔어도 내가 우리 아들을 잃는 일은 없었어.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 여우 같은 년아. 불과 2주 전 제 뺨을 친 남편이 죽었다는 게 놀라워서 시모가 저를 원망하는 것도 안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허무한 죽음이란 말입니까? 법정까지 가서 개싸움을 벌이게 될 줄 알고 정말 철저히 준비 중이었는데 죽어버리다뇨. 이건 저와 변호사님이 준비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그때 멍 때리고 있는 제게 시부가 나타나 밀치면서 불결하니까 꺼지라고 욕을 했어요. 집안에 제가 들어와서 망했다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들 틈에 껴서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남편 동료 직원이기도 하면서 저의 동료이기도 했기에 몇몇은 저랑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제가 시부모의 원망을 받고 있을 때 정확히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였는데 일순간 어딘가 모르게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의 눈빛과 표정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보기엔 어려웠고 심지어 저를 업신여기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사망했고 저희는 이혼 처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에 남편 재산이 제게 상속됨과 동시에 남편 사망보험금마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보험금까지 모조리 제게 떨어졌지 뭡니까. 남편이랑 신혼 초일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서로의 이름을 써서 계약했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수익자를 당장 신오빠 쪽으로 돌려놓는 대비를 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가 제게 소송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를 찾아온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례식에서 본 젊은 여자였죠. 장례식에서 저를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던 이유가 다 남편 재산 때문이었더군요. 뻔뻔하시네요. 우태 씨랑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퉈놓고 우태 씨 목숨값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돈 원래 제 거예요. 우태 씨가 다 제 앞으로 돌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남편이 제게 정 떨어졌다고 주구장창 얘기할 때부터 시작했던 사이인 듯 했습니다. 그걸 눈치채자마자 저는 몰래 휴대전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이미 제 주머니로 떨어진 돈은 수두룩했지만 아직 혼내줄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태씨,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랑 있었어요. 나랑 매일 비상구 계단에서 만났거든요. 우태씨는 사모님한테 마음 뜬 지 오래예요. 사모님이랑 이혼하는 것도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우태씨가 재산이나 보험금을 저한테 못 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염치 없이 그 돈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죠. 주인도 아니면서. 솔직히 자격 없잖아요. 그러게요. 본부인이라면 남편이 바람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본처로서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친히 찾아와서 도와줄지는 몰랐네요. 근데 남의 돈 탐내기 전에 자기 수중에 돈이나 잘 지켰어야죠. 그렇게 텅텅 빈머리로 어떻게 우리 회사 합격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백 감사해요.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녹음 사실을 밝혀준 뒤 비상구를 나왔습니다. 남편 회사 자리를 찾아가 뒤져 상간녀의 흔적을 더 찾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제가 그래도 아직 와이프 입장이다 보니까 남편 자리 뒤지는 걸 유품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편하게 상간녀의 흔적을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시원하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시점에 시부모가 저를 맞고서 했더라고요. 자기 아들 재산이 왜 저한테 다 떨어지는 거냐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어거지였을 뿐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상속순위 1위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끝내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만 시부모는 이제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새아가, 우리는 아들 없으면 먹고 살 돈이 없어. 우리 이대로 굶어 죽는다고. 아들이 생활비 다 대줬는데 네가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겠니? 부탁이다. 제발 우리 아들 재산 좀 돌려다오. 재벌 사모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재벌이 되려면 아들 돈이 없어도 두 분이 떵떵거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두 분은 그냥 돈 껍데기만 걸치고 있던 거지였던 거예요. 돈 100만 원 안 되는 물건은 취급도 안 한다고요? 그 돈 100만 원이 누구한테는 목숨값이기도 하고 밥값이기도 하고 병원비가 될 수도 있는 가치예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안다 알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알아.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이번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더는 며느리 욕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제가 며느리 내려놓은 지가 언젠데요. 저는 차라리 두 분이 제 욕하시는 게 편했어요. 덕분에 모질게 떼어낼 수 있으니까요. 1,000만 원 훔쳐간 거 도둑으로 신고 안 하는 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잡이에요. 아드님 재산은 1,000만 원 훔친 이자로 받았다고 생각할게요. 두 분이랑 아드님이 제게 상처 준 이자까지 같이요. 그대로 시부모를 돌아서 나온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새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아직 퇴근 못한 친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언니한테 제 사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그동안 제가 친오빠한테 털어놔야 할 고민을 대신 들어준 사람이에요. 제게 친언니처럼 늘 다정하고 신경 써주던 고마운 언니거든요. 아가씨도 참. 그래도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오빠한테 말했어야죠.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진 말 안 했어요. 내가 오빠한테 말할까봐요? 언니가 말 안 할 건 알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언니 임신했다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나중에 태어날 우리 조카 위해서 써주세요.
저는 새언니에게 5천만 원 용돈을 줬습니다. 새언니가 깜짝 놀라더니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제가 고모가 될 건데 이렇게 꼭 해주고 싶다고 사정을 했어요. 새언니가 눈물을 보이면서 자기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까지 받아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오빠가 퇴근을 하고 왔을 때 새언니가 저 대신해서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오빠는 새언니보다 더 몰랐던 저의 사정을 알고 살짝 언성을 올렸어요. 제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겠죠. 새언니의 다독거림과 저의 깊은 반성 때문에 오빠는 금세 놀랐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자기가 친오빠로서 물려준 게 잘못이라며 자기 탓을 했죠. 그리고 저는 새언니한테 5천만 원을 준 것처럼 친오빠에게 돈 얘기도 하였습니다. 친오빠 역시 새언니처럼 받기를 꺼려했지만 제가 혼자 이 돈 다 못 들고 있는다고 뭐든 자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제 의견에 넘어가 줬어요. 남편 덕분에 순식간에 떼부자로 싱글이 된 저는 친오빠한테 빚졌던 마음을 갚는다고 오빠랑 새언니를 위해 더 큰 집을 계약했어요. 둘 다 운전을 할 줄 알기에 차도 한 대씩 사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진작에 이러고 싶었는데 뒤늦게라도 베풀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친오빠 집에 얹혀 지내면서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친오빠랑 새언니가 집도 넓은데 그냥 같이 살자고 했으나 둘 사이를 방해하는 눈치가 없는 시누이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집을 구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서 가끔씩 전 시모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시모가 시부의 불륜녀였더라고요. 지금 시부가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바람나서 자기를 버렸다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시모가 갈 데가 없다고 하지 뭡니까. 그리고 늙은 나이에 일할 데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단순 노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자기는 이런 데서 더 일 못한다고 저더러 계속 재산 3분의 1만 달라고 하길래 스팸 처리해버렸습니다. 정말 개판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저런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게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원래 시부모가 개차반인 사람들이었지만 시부모에게 들은 욕 중에서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 없는 자식들은 다 이 모양이냐는 말이 유독 강하게 남아있어요. 괜히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를 욕먹게 한 것 같아서 그게 결국 제 탓 같아서 자책을 하기도 한답니다. 친오빠한테는 말 못한 상처라서 저 혼자 추스르고 이겨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응원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 번씩 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위로를 끌어내네요. 그래도 지금은 이혼하기 전과 비교할 때면 제 앞에 또다시 기회가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를 개털로 만들어버리겠다던 전 남편의 각오는 결국 자기네 식구들을 개털로 만드는 결과를 내버렸네요. 역시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새로운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길었던 제 이야기 시간 할애해서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